자, 오늘 모신 분은요,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 위하여의 공동대표이신 최백은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예. 제 뭐 스승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 예. 어떤 스승? 예, 우리 저기 경제학과에 제가 예. 건대 나왔는데 예.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아, 그, 과 선배십니다. 과 선배. 아니, 그, 예. 학생이고 교수. 예, 그러셨죠. 진짜? 근데 저는 수업은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요. 비슷한 세대 아니신가요? 아니 저기 나이가 젊어 보이셔서 그렇지 예. 나이가 많으세요. 원래 이제 학번은 79학번이시고 아, 그러세요? 그 전에 또 나이를 꿇고 들어와갖고 오. 아무튼 나이가 많으십니다. 아,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시민을 위하여를 지금 깃발 드셨고요. 자,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략적인 건 아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과의 차이가 뭐냐, 예. 정치개혁연합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뭔 차이지? 그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소수 정당이나 정의당 이런 데 참여할까, 뭐 이런 등등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죠. 예. 교수님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시민을 위하여 만들었던 배경 간단히 좀 소개하고 어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예. 준비가. 예. 만든 배경은 제 개인적인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배경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개정된 선거법이 소위 말해서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좀 문호를 확대시켜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걸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은 우리가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는 것들 있죠. 네네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침탈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골목상권 보호법을 이게 말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소수 정당들 네.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지금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해당되지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네. 소상공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지금 뺏어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불공정하고 반칙적인 어떤 행위고 민주주의에 어떤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사회에 참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교육자시니까. 반교육적인 거는 제가 침묵할 수 없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제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구도가 제가 작년에 아베가 이제 경제 침략 해왔을 때도 그런 때도 제가 앞에 놨었던 이유도 우리 사회 특권층 카르텔이 이렇게 강고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게 분단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더욱 깊게 뿌리를 보게 되면, 일제부터 이렇게 뿌리되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이 특권층 카르텔이 굉장히 자신들의 특권에 위협을 느꼈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저는 검찰개혁이었다고 봐요. 검찰이라는 것이 일종의 특권층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위협을 느낀 이 특권층들이 지금 총공세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를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식물 정부로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법안들도 다 물거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비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회를 진출한다면 그건 우리가 뭐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반칙을 통해서 지금 100m 달리기 하는데 자기들은 한 10m, 50m 앞에서 뛰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고 그런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선거는 다가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개별 정당들은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별 정당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정당, 빈 그릇 정당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그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한테 좀 내세우려니까는 좀 이제 아무래도
신뢰를 좀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등 떠밀려가지고요. 그리고 한 2개월 됐나요? 준비하신 지가? 준비한 지 뭐 실질적인 준비한 거는 사실 뭐 2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촛불 시민들이 촛불혁명 이후에니까 굉장히 조직화돼 있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금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여가 되다 보니까 정당 창당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튼 창당 8일 날 했고. 예, 그러니까 8일 날 이제 중앙당 창당해가지고 네. 선거 등록도 마쳤습니다. 네. 월요일 어저께요. 그러니까요. 이제 선관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등록을. 절차 과정이 한 2, 3일, 3, 4일 정도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서류 심사들 모니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하고선 이번 주 내로는 어쨌든 간에 저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당 허가하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3번을 했어요. 네. 3번을 했는데 지난주에 2번째 했을 때 지난주 중에 했을 때 그 정당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 플랫폼 빈그릇 정당으로 다들 비례대표들을 보내는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한 일종의 그 연합정당, 연합비례정당 이런 틀인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들을 저희가 접촉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거기에 그 입장 차이가 굉장히 간극이 심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확인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저께 3차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결과를 좀 소개를 했죠. 네. 접촉한 결과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두 정당의 입장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네.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로 참여를 하도록 촉구를 이제 그러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간에 이걸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다시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목요일 정도가 데드라인이 아닌가. 내일 모레죠 사실상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사실 민주당이 원래 그 전당원 투표가 예정돼 있었던 날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를 최후 통첩 기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뭐 목요일 날 당원 투표 할 것 같잖아요. 내일 예.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하겠습니다만 오늘 뭐 의총 결과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당원 투표를 붙일 것 같고요. 기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정치개혁연합도 있었고 예. 시민을 위하여 이건 또 뭐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민주당 쪽 반응을 보니까 예.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는 거 아니냐 기자들이 예. 원래 촉이 빠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나 우희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자들이 연락도 많을 것 같고 예. 기자회견 3차 할 때는 좀 더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이게 변화가 감지가 됩니까? 언론들이 변화하는 게? 그렇죠.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뭐 또 하나 또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연합이 먼저 이제 사실은 네. 치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초기엔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이제 좀 쏠려 있었죠. 쏠려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러니까는 또 하나 그냥 또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제공한 틀이 보다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촉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디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표방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존 정치인들 배제하면서 저희는 완전히 그냥 자리만 마련해 준다. 어차피 정당들 간에 협상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목까지 그러니까 이걸 개입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풀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성사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 역할 정도 하는 걸로.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쭤볼게요. 정치개혁연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개혁연합의 입장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해 오고 있는데 정치개혁연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승수 저희 변호사하고 초기에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제가 창구로 해가지고 소통을 좀 나눴었어요. 나눠가지고 커다란 기본적인 걸 합의를 봤었어요. 하승수 변호사가 사실 뭐 제 설명을 듣고 제안한 것에 대해 본인이니까 제안한 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승수 변호사가 제시한 안이 그 내부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지금 최병훈 대표님하고 나눴던 예.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정치개혁연합의 지도부에 가서 상정을 해보니까 비토가 됐다. 예, 비토가 됐습니다. 비토가 되면서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참여하는 주체들은 일절 뭐 비례대표에 나서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정당 창당이 거의 사실상 내용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하승수 변호사하고 만났을 때 이제 그 큰 틀에서 합의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똑같다. 목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만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공동대표 2인씩.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쪽은 지금 조성호 대표죠? 아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승수 변호사하고 저하고 얘기 나눌 때 이제 두 분씩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고 그 대신 뭐냐면 상임 대표는 우리가 맡는다. 여기까지 합의가 이제 대충 얘기가 됐었어요. 하 변호사하고 둘이서는. 근데 이제 돌아가서 그게 이제 비토가 난 거죠. 비토가 난 거는 그쪽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때는 독자적인 정당을 갖고 가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역할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해산하는 정당으로 건데,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그 하승수 변호사도 예. 총선 끝나면은 그렇게 해서 뽑힌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은 비례 당선자들은 각 당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냥 공중 분해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좀 입장 변화가 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비토가 날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도 그러니까는 후보를 그러니까 추천하는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내부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치개혁연합이 이제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각자가. 그런 반면에 이제 시민을 위하여는 실제로 이제 밑바탕이 촛불 시민들이고 두 분은 이제 그 누가 좀 이름도 있고 좀 신뢰받을 대중한테 신뢰받을 분을 좀 앞에 세우자 이런 측면에 나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욕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좀 심플한 그런 차이는 하승수 변호사가 또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쪽은 정당을 만들 능력이 안 된다고 처음 그 얘기를 하더라, 그걸 그렇죠.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부투대가 없죠. 예. 좀. 근데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큰 대의에서 만약에 일치한다면은 그건 뭐 결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비토가 된 거예요. 비토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내부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분화가 또 생기시더라고요. 생기시고 원로 그룹들이 이제 저희 지지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원로분들이 성함을 밝혀도 된다 그랬으니까는 근데 한한상 부총리, 전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함세웅 신부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성근 이 배우라든가 그리고 여성 대표들, 여성 대표들 이런 분들이 저희 쪽 이제 지지로 이제 그걸 이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는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 그러니까 몇 분만 이렇게 사실 남는 이런 구조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래당이나 녹색당. 그렇죠. 근데 소수 정당들도 굉장히 복잡해요. 내부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이어가서 여쭤볼게요. 정의당은 지금 이제 전국위원회까지 이제 개최해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세요?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요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정의당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저는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정의당의 비례 후보로 지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되신 분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정의당이 획득했던 소위 말해서 득표율 기준으로는 당선권이신 분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초조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6, 7분은 안심하겠지만 그 뒷분은 굉장히 근데 그 6, 7분에 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득표율이 적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정의당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제시한 것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정의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사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고. 그러니까 원래 이 정의당까지 다 이 빈 그릇을 가득 채우면 개인적 생각으로 각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끼리 이제 지분 얘기를 해봐야겠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의당 몇 석 정도로 보장해주고 싶었습니까? 저희는 이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양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저는 민주당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7석 얘기하는 7석 얘기인데 문제는 거기서는 아니라 후순위로 가겠다. 근데 배수진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후순위라는 게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 득표율 안 나오게 되면 5명만 될 수도 있고 4명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나선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신에 정의당은 그 지역구를 이제 과감하게 또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그런 방안이 그 어떻게 좀 서로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7석하고 후순위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소수정당 접촉을 좀 뒤로 미뤄뒀던 이유가 정의당 입장을 그러니까 고려해가지고 미뤄뒀던 거예요. 정의당하고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정의당이 얼만큼 정도 그러니까 소수정당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민주당은 어쨌건 7석 후순위 이걸 딱 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뭐 정의당은 한 두세 석 이 정도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이게 아니죠. 한 25석 가게 되면은 17, 8석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소수당은 뭐? 근데 17, 8석 중에서 정의당이 그러니까는 소수당을 그러니까 많이 참여시켜야지만이 이게 더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의당이 이제 그러니까 좀 풀어달라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미래당이나 녹색당이나 예를 들면 뭐 한두 석 정도씩 해서 그러니까요. 14, 15석 정도를 정의당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키를 정의당한테 주려고 했어요. 저희는. 근데 정의당이 지금 이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 정의당 입장 속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폼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원내 진출도 할 수 있는 그 얘기까지 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당 지도부 만났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그랬지만 당원 투표가 사실은 가장 저간 과정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원 투표를 근데 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번복하려면은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가장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번복할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번 주에 민주당이 만약에 당원 투표까지 해서 방향이 잡히면 정의당도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교수님 오늘 저기 보도 보셨겠지만은 그 정의당이 자신들의 민주 진보 진영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최백은 교수님이 정의당 관계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희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는 이제 거부한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나눴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일당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 막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통 크게 사실 양보해가지고 정의당을 그러니까 밀어주면은 뭐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얘기들이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사적으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에도 사실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의당을 그 밀어주면은 사실 밀어주면 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정의당이 그러니까 따로 그걸 만들 필요 없이 정의당을 그러니까 지지하며고 그리고 그 얘기는 민주당이 비례 후보 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의당 다 몰아달라는 제 기억으로는요. 제 기억으로는 이정미 의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비례 내지 말고 지역구만 그래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결합시켰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정의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플랫폼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플랫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많은 여러 정당들이 정의당만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당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정의당이 그러니까는 플랫폼 구실을 하게 되면은 소수 정당들이라든가 이런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7석마저 포기하라 이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 중심으로 이제 막 들어가 볼게요.
녹색당, 미래당의 참여가 정의당 입장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 당론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정당 참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게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정의당의 압박이 더 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텐데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정당 중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은 어떤 정당인가요? 지금 다 반반씩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미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 득표율이 3%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그러니까는 이 국회 진출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들은 뭐 일반 당원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도부들 중에 상당수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도 어쨌든 간에 반대 의견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의사결정 기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구가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그 각 정당이 어쨌든 간에 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런 역제안을 했어요. 당원 투표로 넘겨라. 당원 투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냐.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가장 권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시간을 그쪽은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들을 적어도 어쨌든 간에 국회에 좀 진출할 만한 좀 이제 의미가 있는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는 다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한두 개만 더 소개해 주죠. 녹색당, 미래당 말고도 또 어느 시대전환이나 시대전환.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들어봤습니다. 민중당이나 민생당 흔히 말하는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이 민중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외적으로 좀 일단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접촉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민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하고 나서 제가 기자들이 물어볼 때 민생당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일단 선거법의 범위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정당들은 다 개방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민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소수당은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점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뭐 3%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론조사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하는 취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정의당의 역할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기대를 했는데 정의당이니까 그걸 민생당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냐. 이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당을 먼저 접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의당이 입장이 완고하면 민생당도 지금 의견이 두 가지 나눠지고 있으니까 접촉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뭐냐 민주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민주당이 결국은 제가 볼 때 같이 소수 정당들하고 민생당하고 이걸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생당까지 끼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류상으로는.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주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시대전환의 중심 인물들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김종인 전 대표 지금 이제 통합당으로 갈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상당히 이제 가까운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시대전환에 있는 분들이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예를 들면 윤여준, 뭐 손학규 다 가까운 분들 이분들도 이쪽에 이 시대 시민을 위하여 이쪽에 몸을 담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 시대전환에 제가 이제 그 두 대표 중에 한 대표를 잘 아는데요. 잘 아는데, 그 기본소득 실험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슈화 시킨. 맞습니다. 그 기본소득 내가 알고 있더라. 이원재 뭐 이런 이원재 대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그러니까 뭐 이광재 전 지사하고 같이 여시제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 기획이사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희망제작소 소장도 했었었고. 젊은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좀 이제 그리고 뭐 한겨레 기자도 했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조금 이제니까는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실용적인 게 좀 약간 좀 미흡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이분 뭐 근데 그랬을 때 저는 뭐 그분 정도는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분. 저는 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근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냐가 좀 궁금해요.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의총 결과는 대충 들으셨죠, 민주당. 예.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로 붙일 텐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 예. 아, 예. 예. 그러면 지금의 비례대표들의 선출 방식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어요. 만약 민주당이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얘기는 토요일 날 내일까지 이제 비례 투표를 하고 토요일 날 순위 투표를 중앙운영위에서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하면 그 결과가 이제 순번이 정해질 거고 7번 이외에도 뭐 10번, 15번까지 할 수도 있겠죠. 막 민주당 이쪽이 막 60% 지지를 받으면 뒷번호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나올 텐데 저기 비례대표를 선출하려면 어차피 시민을 위하여서의 뭐 대의 구조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고민이 정리가 됐나요?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는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일반 그 유권자들 중에는요, 국민들 중에는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싶어 하는 이런 열망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제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어진 기간 내에 검증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기 투표를 하면 우리 김엄마 같은 분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텐데 검증이 안 돼. 검증이.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일정으로는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각 정당이 자기들의 선출 방식을 통해서 몇 명씩 추천을 할 텐데 지분에 따라서 합의된 그런데 어쨌든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 구조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당원 당규의 선출 방식은 명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저희 이제 당원 당규에 다른 정당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대의원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의원 대회를 해서 추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위상정당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통합당이나 막 보수 언론들이 세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고 싶습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미래한국당은 말 그대로 위성정당이고 반칙정당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좀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하나의 이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위성정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그러니까 가능한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쪽은 개정된 선거법을 지금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악용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제가 볼 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원칙은 저희한테 있다, 원칙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 그쪽은 사실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지금 의원이신데 오늘 의원총회 참석하셨어요. 이런 트윗을 올리셨어요. 단독 비례당 창당 의견이 압도적이더라. 단독 비례당 창당 의견이 압도적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정당도 뭐 열린민주당도 불필요하다. 민주당이 그냥 단독 비례당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미래한국당처럼 그런 의견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던데 어떤가요? 그거는 그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확인 불가능한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비례연합정당 쪽이 조금 더 아까 있던 골목상권 지키기자 하는 원래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그 부분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까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중도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리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그런데 저는 뭐 그거를 최고위가 받을 가능성은 글쎄요.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욕 먹고 그냥 우리 당이 그 지경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아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가능성도 한번 내일 지켜보시자고요. 그거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지 저희도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 참여시키고 뭐 시민사회도 어쨌든 간에 지지를 좀 이제 얻어내고 하지만은 마중에 안 되면은 한 당이라도 해도 간단했었어요. 저희는요. 아니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입장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소수당도 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 빙긋
어느 정당이라도 들어오면 그 당 데리고 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을 위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소수 정당이 참여하면 같이 가는 그렇죠. 거고 예. 그 얘기고요. 열린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제 열린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의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지를 보내는 민주당 그 당원들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있는데 첫째는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쨌든 컷오프 되신 분이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시민을 위하여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희를 그러니까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3% 이상 득표를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만약에 3%를 못 얻게 되면 그 사표가 돼버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인 어떤 간에 저는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후보를 또 이제 선정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쪽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일단 독자적인 정당을 그렇죠. 독자적인 또 정당을 또 지향을 하고 있고요. 예, 표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플랫폼 정당의 의미, 취지하고 이게 이제 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구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때 득표율이 그러니까 과연 3%에서 나오기가 쉽겠느냐 여기에 이제 의심을 갖고 그래서 막판에 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이 좀 그 한쪽으로 저희들 쪽으로 저희는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만약에 민주당의 본진이 여기 예. 참여하면 예. 뭐 다수 지지층의 다수는 당연히 예.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정의당을 찍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또 선명한 열린민주당도 키워줘야 한다 해서 그쪽으로 분화되면 진짜 정의당이 가장 손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20%는 갔거든요. 정의당을 찍어줬거든요, 비례대표에.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한 10%만 가고 10%는 열린민주당 갈 가능성도 있어요. 나머지 한 80%는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제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게 유럽에서도 뭐 뉴질랜드도 있었고 뭐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당의 선거연합정당은 일시적인 비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구조적인 게 있었는데 이건 일회용 정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폄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연합이라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시대적인 그 추세는요. 지금 저는 다당제라고 봐요. 사회의 다양성이 굉장히 증대하면서 결국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다당제 구조 속에서는 협력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협력의 정치라는 것이요. 그럼 연합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지금 그동안 별로 실험을 못 해봤잖아요. 뭐 DJP 연합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대로 정당 간의 어떤 연합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에 지금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러니까는 연합의 필요성에 따라서 더 진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가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영국이라든가 서구에서 소위 진보 정당들이 약진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일단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발언권도 좀 이제 증대하고 거기서 자기들 실력을 이제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아, 저 정당도 우리가 지지를 해줘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걸 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집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러니까 철호의 기회를 만약에 차버리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동단체로 지금 가는 건지 정치를 간다는 것은 집권이 목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는 저는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실 장기적으로도 이 예를 들면 다당제 구조 속에서 민주당과 연립정권, 연합정권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스탠스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뭐 제자들 중에 보게 되면 정의당 이제 당원들도 많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민주당 들어가서 좌파 불러 거기서 형성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미국 민주당처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요? 저는 있잖아. 일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의총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이제 그러니까 근거가 돼서 이제 반대 목소리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요? 당원 투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지역구에서 어쨌든 간에 정의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다. 한 4~5%로만 나오게 되면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정의당이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을 축소시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면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비례연합정당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예. 왜 이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 예. 취지를 정면으로. 이건 제가 볼 때 간단한 거예요. 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10m 앞에서 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다른 사람, 근데 그거를 뭐냐면 심판격인 사람이 선관위가 그거를 인정해 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발선에서 뛰는 게 이게 원칙이냐고요. 이건 원칙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룰에서 공정성인데 공정성이 훼손됐는데 근데 무슨 원칙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1~2주 정도는 발표가 나오면 잠시 움직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면 그럼요. 예. 그건 다시 복원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민주당 아까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지면 예.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정의당이 안 들어왔을 경우 들어온다면 뭐 50%가 당연히 넘어갈 텐데 예.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원만하게 결합되겠을 때 이제 좀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은 정의당이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는 민주당하고 중도층들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또 한편에서는 위기 속에서 몰아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그러니까 50% 목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종류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죠? 뭐 정의당도 들어가고 녹색당도 들어가고 만약에 해서 이제 말하자면 비례 후보가 결정됐어요.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무슨 메리트가 그게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단독으로 비례정당 만드는 거하고 직영으로 해가지고 연합정당의 차이는 그건 있죠. 네. 그거는. 예. 예. 근데 그 심정을 저도 이제 10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대의는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칙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일당되는 거 혹은 그다음에 저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20석 이상을 얻게 되면은 저는 합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위하고 3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위하고 3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 국회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건데 그걸 막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러니까 1차적인 저는 대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지금 배수진을 치고 양보를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민주당 비례대표가 그거 다른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내가 표를 찍어서 그러니까 딴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민주당 비례대표가 후순위 7명 정도만 가능하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에 투표할 이유가 있나요? 열린민주당은 곧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으로 투표하면 100% 결국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하여는 뭐 이당 저당 다 들어가 있으니 그 결국에는 이 민주당만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민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100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통 큰 양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거예요, 지금요. 네, 최악의 상황을 막자. 예, 막는 게 그게 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하다 보니까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그 할 때는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있는 결단을 한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으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비례 의석수는 지금보다 민주당이 많아지겠죠. 뭐 15명, 뭐 많으면 20명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지역구 경합 지역에서 상당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정의당이 안 들어올 경우에요. 정의당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소수 정당들하고 하는데 소수 정당들한테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저걸 준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사실 대부분 사실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부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 구도가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나쁜 구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색당, 미래당,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뭐 이렇게 다 들어온다 해도 뭐 한 6석 예를 들면 6석 뭐 6, 7석 정도 하고 한 7석이라 치고 민주당 한 7석 하면 14석 그 뒤에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을 거고 그럼 뭐 민주당 한 한두 명 그다음에 소수정당 한 7명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만약에 불참하면은 사실상 뭐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그런 그렇게 될 수도 의석 있죠. 확보가 가능하다. 의석수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의당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이 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 하나만 있어야 한다. 몰빵만이 답이다. 이 주장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열린민주당도 한 3% 넘고 그 시민을 위하여는 뭐 그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좀 먼저 답을 드리면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35%를 득표했다. 미래한국당이 그러면 35% 정도를 넘나드는 정당이 나와야 이 의석수를 16석 15석, 17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소수 정당들이 뭐 여러 개 있어봤자 여기가 25석 중에서 한두 석, 두세 석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이 맘먹는 거대 정당이 하나 나와줘야 돼.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따져보면 왜 연동형이라는 캡을 씌운 준연동형 30석은 그 구조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판에는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 이유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미래 한국당한테 어쨌든 간에 좀 이제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몰빵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또 해보시죠. 받아봤습니다. 비례대표 시민을 위하여가 일당이 목표입니까? 과반수가 목표입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분대로 비례 후보만 지금 이제 출마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각 정당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의당이 안 나오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일당되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앞설 거예요. 이제 비례에서 손해보는 거 갭이 워낙 커서 일당이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위헌 소송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을 이제 상대로 한 소송인데 그거는 뭐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후에라도 만약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굉장히 대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표로 구한 것을 이 사법부가 어떻게든 이걸 다시 없는다? 이것도 굉장한 부담이 큰 거죠. 못할 거고요.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제지했어야 했는데 이게 뚫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궁금한 건 해소가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시청하신 분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민주당 지지층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예, 뭐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경제 이런 통계들 그거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흑기사라는 별명도 붙어봤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소위 말해서 일본 경제 침략 막을 때는 어떤 거리의 광장의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사실 또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을 전면에서 이렇게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심정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지혜롭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민주당조차도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틀 내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엄중한 지금 현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특권층들 카르텔이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면은 시민을 위하여 전폭적인 좀 지지를 해줘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민주당의 목표가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이익이 되는, 특히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우리 후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려면은 저는 이러한 반동의 물결을 막아야만 되고, 그 막으려면은 저는 시민을 위하여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보여준 모습에 좀 신뢰를 한다면은 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불날 것 같아요. 자,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공동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창단까지 정말 제가 사실 살자에 없는 거 사고 있는데 초스피드로 이제 진행해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사실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통해서 또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뜨시는 분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어제 그 MBC 스트레이트 그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교수 문제가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합법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거잖아요. 합법적 불공정성. 예. 근데 사실 합법적 불공정성은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어 있어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소개하는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하이 10%들은요, 상위 10%나 하위 10% 가구들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뭐냐면은 이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럼 그 구조적인 불공정에서 대부분 상위 계층들은 제가 볼 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도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됐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수 언론에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언론 그 대표라든가 아니면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구속당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검찰이 굉장히 그 특권층 카르텔에 그러니까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러니까 개혁의 길은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봐요. 먼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검찰 개혁하면서 많은 그 촛불 시민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이게 모아졌기 때문에 정당 창당도 순조롭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마음들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라든가 진보 진영의 마음들하고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박시영에는 오늘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대표님.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좀 시의적절한 어떤 섭외였다. 오늘 또 민주당 의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주의 당원 투표로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결정이 되면 이제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섣부른 예측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관계자도 한번 모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봉주 전 의원님도 또 모셔서 열린민주당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열린민주당은 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정몽주 전 의원도 한번 조만간에 한번 모시는 걸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